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투자의 힘 차영주TV 차영주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이라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투자의 힘이라는 책도 썼고요. 차영주TV라는 개인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제일 매력적인 기업 뭐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보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결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반도체는 요 지금 코앞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엔비디아발 GPU에 대한 부분들 이런 트리거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저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실적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재무구조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려도 별로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어차피 겪어야 될 산이고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5년 뒤, 10년 뒤로 보겠다라고 목적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고 있는 부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적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먼 미래가 되니까 면밀히 체크하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류는 그냥 묻어두는 거죠. 저는 그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먼 미래를 보지만 먼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반도체는 지금 당장 실적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특히 이 HBM 트리거는 존재한다라고 봐요. 엔비디아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죠. 180억 달러. 2분기에 135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면 시장 기대치인 160억 달러보다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잘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녹화 당일날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이게 내일 주가가 어떨지 모르지만 녹화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나온 건데 중국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올 상반기 때 우리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GPU를 대량 선구매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안 되니까 GPU는 열려 있으니까 무조건 GPU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PU가 많이 팔렸다라는 것 중에 40%는 중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거품이 좀 있었던 거예요. 초반에. 하지만 지금은 이걸 빼더라도 GPU가 내년 상반기까지 엔비디아가 밝히기에는 2023년에 20만 개 서버에서 40만 개 서버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GPU가 됐던 샘 알트먼의 새로운 AI 칩이 됐던 뒤에서 웃고 있는 건 누구죠? HBM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견조한 거예요. 왜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노트북을 바꿨어요. 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확장했죠. 그 이후에 과잉 투자로 인해서 디램 재고가 좀 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인공지능도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지금은 누구든지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될 때예요. 지금 당장. 네이버도 해야 되고 삼성전자도 해야 되고 카카오도 해야 되고 KT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 초창기 때 마스크 확보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과잉 생산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HBM이 내년 40만 개까지 GPU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트리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밸류에 대한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 주가 견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내년까지 보는 거고 내년 이후에는 저는 조금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접을 생각이 지금은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실적과 상관없이 정말 휴게소에 쉬어가는 거예요. 휴게소에 쉬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단순하게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요.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에 계신 분들은 이게 미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서서히 미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시간차가 존재한다. 또 저도 재무제표 좋아하는데 그 PER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것도 보면 2년 뒤에 PER을 계산해봤더니 23배가 나와요. 그 정도면 뭐. 지금은 6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년만 지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이런 기업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이제 PEG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60배인데 이익 성장이 이제 막 3배씩 되면 300%잖아요. 그럼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PER이 1000배 막 이랬다가 근데 이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이 얼마큼 높냐라는 거죠. 성장은 해요. 테슬라도 성장은 하지만 성장 곡선이
조금 누워버리죠. 둔화된다. 둔화되고 있으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전에는 영업이익률이 20%였어요. 두 자리였어요. 맞아요. 두 자리였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비교 우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예요. 그럼 현대기아차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가팩토리에 대한 비교 우위는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경쟁이 심하잖아요. 경쟁이 심하면 기업들에게 압박을 줍니다. 물건을 많이 팔래? 돈을 많이 벌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차를 많이 팔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친 거죠. 우리가 불황이 딱 닥쳤을 때는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많이 팔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자. 사람을 자르는 거죠. 그러면 20% 증가시킨 거랑 4% 비용 줄인 거랑 이익이 똑같아요. 최악의 경우는 가격을 인하했는데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적자로 전환돼 버립니다.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네요. 그 주주는 경영진에게 내가 경영권을 위임한 거기 때문에 경영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캐시플로우가 좋으면 이익이 단순하게 훼손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은데 이익이 훼손된다? 저는 2023년서부터 2024년에 우려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은 기업들의 유상증자 폭탄에 대한 우려감을 미리 저는 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2년 전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였어요. 근데 지금 5%잖아요. 네. 2004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금리가 5.2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봇이 되는 게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중간에 서브프라임 터져버린 거죠. 지금 미국도 내년 이제 상반기 때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지만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지금 부담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들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우리 회사채 금리가 뭐 거의 두 자리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유상증자 폭탄이 터질 거예요.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아, 이거 어차피 대출 받아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는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이자가 안 나가니까. 주주들 돈으로 빚을 해결하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예. 지금 뭐 더군다나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업종이 지금 좀 예상되는 데 있어요?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뭐냐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에요. 옛날에 항공주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몇 개나 될까요? 프로? 예, 정확하시네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갖고 원금은 뭐 아니고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재무제표에 보면 현금흐름표 중에 맨 아래 보면 FCF라고 영어로 써인 게 있습니다. 예. FCF가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공부하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박살 나면서 유상증자 때리기 직전까지 가다가 갑자기 업황이 좋아져요. 네. 갑자기 살아나요. 그렇죠. 얘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올라가죠. 예, 이런 기업 전 투자하는 것도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FCF가 나쁘다 해서 무조건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턴어라운드 할 때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지금 전 대표님은 FCF를 얘기했지만 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항공주도 흑자된 지 몇 분기 됐고. 몇 분기 됐어요. 제가 적자에서 흑자로 된 것을 찾아낸 기업 중에 하나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올라간 게 2020년 하반기부터거든요. 근데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 급락했을 때 아무도 신경 안 썼을 때예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를 추천했더니 뭐 아무도 추가 질문도 없고 그냥 그걸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카카오를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2020년에 네이버는 오롯이 본업에 집중했었던 상태고 카카오는 분할 상장한 회사들에 대해서 막 투자를 했을 때예요. 막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다 적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무 많이 투자한 거 아니야? 라는 오명이 있었죠. 그런데 신문기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이 흑자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가가 F분하기 전이니까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5대1 F분했나요? 그렇죠. 5대1. 아, 그러면 지금 주가로 하면 2만 원? 2만 원 정도. 야.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2만 원에다가 분할 상장한 것들 다 더해야 되는데 그때 분할 상장하기 전이니까 10만 원인데 10만 원이 어떤 10만 원이냐면 자회사들이 적자 난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자회사가 흑자 전환되면 이건 10만 원의 가치를 따지면 안 되죠. 그렇죠. 더 올라가야죠. 예. 사자. 그러면서 이제 17만 원까지 갔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14만 원 됐다가 그게 이제 그 뒤로 70만 원까지. 와, 7배. 7배가 간 거죠. 물론 이제 유튜브 효과도 있고 했지만 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런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LG화학. LG화학이 엔솔 물적 분할하기 전에
LG화학에서 적자 사업부였어. 그동안 2차 전지는 적자 사업부였어. 애물단지였었습니다. 흑자 전환된다. LG화학 사라. LG화학 사라. LG화학 좋다. 그러다가 이제 물적 분할되면서 그러면 이제 아니다. 네. 그 다음에 LG화학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물적 분할한 이후에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20%인데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한다. 이걸 어디서 받느냐? 리포트를 통해서. 그러면 LG화학은 이제 화학회사가 아니다. 2차전지 회사다. 사라. 이렇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통으로 보지 말고 이 사업부별로 좀 나눠서 해석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보면 스타킹 얘기 나오고 던킨 도너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 팔리는 걸 사라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잘 팔리는 기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을 보라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뭐 사례를 들면 라면 주식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농심이라든가 삼양은 라면 비중이 막 80%, 90% 이러니까 주가가 팍 갔고 오뚜기는 뭐 한 20% 이러니까 그렇죠. 못 가더라고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몇 종인지 아십니까? 엄청 많던데요, 그거 30종이 넘습니다. 신상은 무조건 먹어봐야 돼. 어쨌든 신상은 먹어봐야 돼. 미국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먹기 시작했고 중국 사람이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 매운 걸 외국인들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먹기 시작하고 신기하다. 젊은 애들. 더군다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농심과 삼양식품의 차이점은 뭐냐면 농심은 미국 공장이 있어요. 예, 삼양식품은 미국 공장이 없어요. 만들어서 가죠. 만들어서 가니까 환율 효과를 그대로 보는 거죠. 이렇게 재무제표를 좀 공부하시고 나면 기업 얘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냥 ROE가 10.8배, PBR이 1.5배 이러니까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요. 방산주가 왜 뜨냐면 방산주가 매출이 늘어나지만 방산주 영업이익률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영업이익률을 높게 책정할 수 없잖아요. 방산주 영업이익률은 그동안 2% 미만이었습니다. 수출을 하고 나니까 영업이익률이 6에서 8%로 늘어나네.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6에서 8% 늘어나? 이거 왔다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올라가죠. 이게 점점 잘 팔린다는 거는 기업의 성장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는 거죠.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건 매력 포인트죠.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내피셜로 폴란드에 무기 판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이제 2024년이 되면은 이제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배터리가 좋았죠. 그런데 2023년 상반기에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죠. 많은 분들이 증권사가 이제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습니다. 월가도 그랬어요. 월가도 그랬어요. 네, 2022년은 워낙 안 좋으니까 요 흐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가 좀 되면 하반기가 이제 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갑자기 이제 챗GPT가 치고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이 그 자기네 그 오픈에서 잘린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안전성과 우리가 이제 속도전 여기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챗GPT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다 얘기를 한 게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안전성이 답보가 안 된 상태였었죠. 욕 먹을까봐. 네, 그런 상태였으면 어쨌든 그걸 터뜨리면서 재팟이 터졌고 위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을 바라볼 때 2022년에 제가 이제 고민에 빠졌죠. 주식시장은 안 좋고 2023년 똑같은 요 시점에 세 가지는 좀 좋을 것 같다. 공통점은 미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거다. 우리가 이제 칩스법에 따라서 반도체 하니까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은 좋을 것이다. 이건 경기랑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투자와 관련해서 이 세 업종에 대한 장비들은 무조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약간 경기가 어려워도 애들 학원은 무조건 보내는 거. 이건 학원비 같은 거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주가가 다 올랐죠. 2024년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런 관점으로 2024년을 바라보면 무엇이 좋을까? 쉽지는 않아요. 네, 뭐 튀어나올 선수가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상태로 보셔야 돼요. 차기 주도주가 무엇인가 서둘러 찾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봇도 저는 정치적인 이슈를 고려한다라고 봐요.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대선 때 금리 인하기 때는 여당이 이겼어요. 금리 상승기에는 야당이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지지율이 서로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정치를 끌어오느냐?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상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단어가 있었죠? 킹달러.
근데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킹달러 나라가 싹 사라져버렸죠. 정치적인 이슈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피봇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주가의 퍼포먼스는 성장주 쪽이 좋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너무 지금 오랫동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끌고 나면 그 시점에 가면 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새롭게 가기는 어렵다. 그 대신 소외주들, 덜 올랐던 종목들,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미국과 한국은 디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5% 넘는 성장세를 나타내지만 우리는 여전히 2% 이하 성장세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쪽은 좋을 수 있다. 마지막은 직전에 올랐었던 종목 같은 경우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에 올라가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 2년 연속 터트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가슴 아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열애로 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까지도 포함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2021년 고점을 아직 벗기려면 멀잖아요. 개인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이게 이 주식시장의 아이러니인데 개인 투자 비중이 높으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쉽게 건들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이 좀 허술했었던 시절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 특정 증권사가 좀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돌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잘 안 건드렸어요. 그걸 사주면 그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또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가가 오를 때 되면 쉬지 않고 매물을 던져주더라고요. 던져주니까 계속 도시락 폭탄을 던지니까 이거 다 먹고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많은 주식들이 저는 2024년에 특정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엔터. 엔터는 계속해서 좀, 그 다음에 뭐 음식료 쪽, 뭐 이런 것들은 좀 톤다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023년에 워낙 두세 배 버신 분들이 있어서, 예. 그리고 짧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톤다운 돼야 된다고 봐요. 2023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고객 탁금이 55조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45조 수준이에요. 줄었네요. 줄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래 대금이 6조 이하로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체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변에 네. 주식하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지수는 올랐는데도. 얘기를 잘 안 해요. 과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잔고도 지금 16조 수준. 요거는 뭐 적당한 수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고객의 탁금이 바로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심리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된다라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저는 게릴라 전법이 오히려 유효하다고 봐요. 게릴라 전법은 뭐죠? 우리가 대군과 싸울 때 내가 소수면 맞붙으면 내가 져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숨어 있다가 탕 쏘고 도망가고 탕 쏘고 도망가고. 이게 마틴 프링이라는 사람이 쓴 심리 투자 법칙에 나온 방법이에요. 거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4기둥 중에 심리는 그 책 한 권으로 정말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 오히려 풀 속에서 좀 낙폭이 컸던 종목, 안 올랐던 종목에서 의외의 종목군들이 나타날 것들이 많다.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보는 것은 저는 이제 엔터. 네. 그 다음에 여전히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여행 관련주들,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행 잘 안 가시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범 여행 소비주라고 보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카지노,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쪽들은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올리브영 상장했으면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했어요. CJ 올리브영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 없잖아요. 주식이 없어 CJ를 보셔야죠. CJ 중에서 올리브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 가보시면 여러분들 올리브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천공항에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1공항과 2공항에. 예전에 없었는데. 올리브영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 1층에. 보통 우리가 이제 공항을 가면 출국 전에 식사를 하려고 가면 출국장 3층에서 4층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쵸. 거기 가면 조금 뭐 불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인천공항 지하로 내려가면 도착장이 1층이니까 지하로 내려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유가 있고 인천공항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드세요. 그 옆에 올리브영이 있어요. 난 제2의 면세점이라고 저는 불러요. 많은 분들이 출국하기 전에 바글바글 하세요. 야, 그걸 보고 내가 올리브영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CJ 리포트에 올리브영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거랑 이제 요새 다이소 화장품이. 다이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벌써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데 발빠른 투자자들은 눈여겨보거든요. 그럼 뭘 봐야 돼? CJ.
아, CJ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아, CJ로까지 가야 돼. 근데 이제 CJ 리포트에 올리브영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 리포트는 누가 보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일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2024년에는 그런 쪽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 HBM.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누구예요? 저는 하이닉스가 예. HBM 비중이 높아요. 예. 삼성전자는 하는 게 워낙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 피터 린치의 월가 영웅에 나온 것처럼 매출 비중이 높은 저는 하이닉스가 대표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삼양 불닭볶음면을 하고 같은 있는 거죠. 상황이네요. 예, 예. 여러 가지 정합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가 유리하지만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저는 내년에 M&A 건들이 좀 나올 걸로 봐요. 지금 그 노광장비 회사 지분도 팔고 삼성전자 지금 자금을 막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현금 많잖아요. 현금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공장이 1.5배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막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금을 계속 모아요. 뭔가 하나 저는 재팟이 터질 걸로 봐요. 야, 그러면 지금 모든 현금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100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네. 삼성 계열사가 갖고 있는 걸 다 합치면 100조고 실질적으로 삼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운용자금이 있어서는 지금은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운전자본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운전자본은 뭐냐면 바닥에 깔린 재고가 지금 35조가 있으니까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을 좀 투자해야 되는 자금들이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재고가 좀 소진되고 나면 그만큼 캐시플로우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걸 갖고 저는 M&A를 한다라고 봐요. 그럼 한 몇 조짜리 사이즈까지 할 수 있는? 수십 조짜리 가능하죠. 수십 조짜리? 재고가 35조인데 요거가 조금 뭐 한 절반 줄면 20조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HBM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다. 그럼 소부장도 좋으냐? 소부장도 좋다. 한 가지 한미반도체가 그 420원 배당을 합니다. 액면가 400원짜리가 예. 420원 배당을 하는데 기준일이 내년 3월 7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요거 놓치신 분들은 많은데 제가 차영수 TV에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 배당 기준일이 2023년 회계년도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 지금 640개가 내년에 주총 끝나고 배당을 변경시켜놨어요. 그거 여러분들 잘 챙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해서라도 배당을 그 주총 확인하고 배당을 넘어가는 거니까 요게 발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감독원이 제도를 굉장히 많은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공매도 제도도 바꾼다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재무제표 하면은 네. 은행주는 또 재무제표 조금 다르잖아요. 네. 기업들이랑. 네. 은행주는 좀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은행주는 일단 그 정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봐요. 횡재세 도입을 지금 현재 또 얘기가 나오는데 횡재세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횡재세는 초과 이윤에 대한 거예요. 이익이 낮다라서 세금 매기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이윤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의 금리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초과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적자가 나오면 보전해 주느냐? 적자가 나오면 그건 영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윤과 정상적인 적자 사이에서는 본인이 하는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이건 유럽에서도 지금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은행들에 대한 시각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영업자분들의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떨어버리는 게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기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손 충당금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과거처럼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 막대하게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에 대한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 돈이 언젠가 쓰여야 될지도 모르는 돈이라 그렇죠. 비상금 개념이나 애매하다. 예, 조금 그래서 저는 조금 은행주는 좀 이제 답답한 주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재무제표 보다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은행주 보더니 오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 이러면서 은행은 제가 예를 들어서 있었어요. 1억을 네. 예금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이제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는데 은행과 뭐 수주산업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 그거 다 예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현명해지시고 계시니까 한 두세 달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